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강의를 바로 이 강의에서 이야기를 드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다 그럴 때 인사관리는 뭐가 되죠? 바로 이런 매요의 호손 실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적 자원 관리다. 그리고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걸 매우 강조했죠. 오늘의 시대는 인사관리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인사관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바로 직무명세서. 직무명세서는 뭐가 되죠? 바로 일종의 사람에 대한 부입니다. 이 사람은 뭐를 잘할까? 이 사람은 뭐를 잘할까? 철저히 뭐가 되느냐? 사람 분석을 아는 걸 인적 부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람에 대한 명세서를 바로 직무명세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직무기술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바로 잡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일이라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철저히 직무명세서라고 우리가 불러주고, 바로 일에 대한 부위는 직무기술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일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걸 갖다 직무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무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좌합 어널리시스, 그래서 직무분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인사관리는 직무분석을 통한 바로 얼마 전에 인사관리 시험에서 뭐가 됩니까? 현대인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모든 인사과정을 갖다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인사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우리 특히 인사관리 2차 시험을 보실 때는 이 직무분석을 통한 사람과 일을 어떻게 매치시켜 주느냐, 전 과정은 바로 직무분석을 통한, 즉 직무분석 속에는 인적 요인인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연결하며, 이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뭐가 되느냐, 아마 우리 보통 이제 노무사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데가 신림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학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굳이 그걸 갖다가 싫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학생들이 학계평 보유방, 뭐 이 말을 갖다 많이 쓴데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확보란 말이 나오죠. 확보. 확보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채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줍니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느냐? 바로 채용의 단계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개는 뭐냐 그러면 개발을 얘기합니다. 개발은 바로 교육을 얘기하죠. 바로 적응력을 개발시켜줘라. 교육을 해서 회사에 잘 맞게끔 이끌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고, 평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사고과를 얘기하는 거죠. 인사고과. 사람을 갖다 평가한다 그럴 때 인사고과가 되죠. 그다음 보수는 뭐가 되느냐? 임금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다음에 유지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인간관계나 복리후생 같은 이야기. 복리후생이 인간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방출은 바로 여러분들 나중에 퇴임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학계평 보유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되느냐? 저는 시사성을 갖다가 여기에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럼 달아줘라.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학계평 보유방 이외에도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시사성을 가지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첫째 문제가 여성 문제. 여러분들 여성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유리천정이다. 여성이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은 보이는데 뚫고 나가지 못하는 유리천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될 건가 하는 여성 문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국제화의 문제가 일어나죠. 국제화는 바로 오늘날 국경을 넘는 무역. 또 여러분 세계는 하나란 말이 나오던데, 국제화가 될 때 본사의 직원을 파견할 것인가, 현지에 사람을 조달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고령화, 나이가 많아지는 이야기들. 이때 월급이나 바로 노령화되는 인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시사성 이야기로 우리가 등단하는 문제다 하는 걸 넣어주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인사관리 꼴 뭐가 되죠? 이 과정을 공부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1차든 2차든 여러분이 가장 틀을 잡아주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를 통하여 직무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학계평 보유방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시사성을 이어서 여성 문제, 국제화, 고령화 이야기를 갖다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면, 인사관리의 모든 내용은 이제 깨끗하게 연결이 되었다. 요점은 얘기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인사관리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가 첫째 1번 직장 내 교육.
바로 1대1의 상관으로부터 바로 교육을 받는 걸 직장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같은 직장이라도 오브젝티브가 될 때는 예를 들어 1대 다수로 하되 바로 사회이사나 전문가를 불러와서 회사 내에서 훈련하는 걸 오브젝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직장 내가 아니라 직장 외의 교육이 될 때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중요한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직장 교육은 1대1로 상관으로부터 받는 교육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의 유발이 가능하다. 훈련 비용이 저렴하다. 훈련 실시가 용이하다. 상사와 직무상관의 교육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명 교육을 함께 시킨다. 그러는 건 절대 어디에 되느냐? 바로 OJT에서는 있을 수 없는 1대1의 교육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여러분이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의 문제는 노동쟁이.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노사가 어떤 내용을 갖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분쟁을 해주는 방법에는 알선, 조정, 중재, 긴급 조정이라는 4가지가 있다. 그런 걸 아마 여러분이 본 수업 들을 때 들었을 겁니다. 알선은 그야말로 어떤 제안을 해서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주는 게 알선이고 조정을 해준다 그러면 제3자의 조정. 예를 들어 노사정하고 덧노비 얘기했던 정부의 개입을 갖다 강조했던 것은 일종의 하나의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근데 이제 중재가 될 때는 중재위원회에 뭐가 됩니까? 중재위원이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조정이 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여합니다. 그러면 중재와 긴급조정은 뭐가 되죠?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알선이나 조정까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중재가 그 다음이고 가장 강력한 게 긴급조정에 속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 여기에 정답은 A, B에 속하는 이야기로 5번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강제성을 띠는 내용이다 하는 걸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능력, 자격, 직무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적 요건에 역점을 두고 바로 직무를 분석한 결과가 뭐냐. 바로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죠. 직무명세서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하는 거. 자기마다 각각 어떻게 됩니까? 소양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무명세서다 이렇게 되고 일마다 각각 다른 걸 바로 직무기술서다 이래 돼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적재적소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적재는 바로 재능을 나타내고 적소는 바로 장소를 나타낸다. 적당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는 걸 갖다 우리가 적재적소의 원칙이라 그러면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잡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명세서와 기술서라는 2가지가 적재적소를 얘기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1번 직무명세서가 되고 만약에 자합에 대하여 구분한다 그러면 직무기술서가 되죠. 이 2가지를 묶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직무분석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인사관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요 부위하고 뒤쪽의 문제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풀며 중복된 사항의 문제점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기는 경영자의 개발과 조직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경영자나 조직을 개발하기 위하여 훈련 실시하는 거 맞습니다. 쇠퇴기는 인력 감축을 실행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입기는 성장 기준에 의한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맞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디에 되느냐? 이끌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 도입기는 미래 기능 요건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로 설정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성숙기는 이직을 장려를 통한 일시예고 깊이와 배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 뒤에 않는다가 문제가 됩니다. 고려한다가 돼야 되죠. 고려하지 않는다가 왜 되느냐? 여기는 바로 오답이 되는 이유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시예고 깊이와 그 다음에 배치 전환을 고려한다가 아니라 고려하지 않는다를 고려한다로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직무분석 결과 작성되는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뭐가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지 않느냐. 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직무기술서는 바로 철저히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직무기술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는 인적 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중요한 직무분석 기술서에는 인적 요인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인적 요인 옆에는 직무명세서라고 적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직무의 요건이나 직무의 표식이나 직무의 개요나 그 다음에 직무 내용 이런 건 들어가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인적 요건을 나타낸 직무명세서는 기술서와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직무평가는 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직무분석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무에 대한 평가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설계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하는데 바로 인사관리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분석이다 그럴 때 직무분석은 아까 일과 사람이라는 이야기 두 가지 했죠. 사람과 일이라 그러는 이야기 두 가지를 했고 여기에 직무명세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직무기술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기술서 얘기가 되죠. 반면에 직무평가가 될 때는 뭐가 되죠? 바로 일이 어느 게 어렵고 어느 게 쉬우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승진도 시키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을 월급을 많이 준다. 그러면 굉장히 모순이 되죠. 그리고 직무의 평가는 바로 일이 어떠냐 그러면 쉽고 어려우면 어느 쪽이 어려우냐. 일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일에 대한 평가가 뭐가 되죠? 직무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 어려운 일을 구분하는 걸 직무평가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직무 분석을 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와 직무평가를 할 때 이야기가 되고 직무 설계는 바로 여러분 일과 사람을 갖다 어떻게 되죠? 연결해 주는 거죠. 직무의 순환, 직무의 뭐가 됩니까? 바로 충실화, 직무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직무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직무에 충실하라는 말을 갖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상하, 좌우가 다 이동되는 걸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충실화는 상하로 왔다 갔다 할 때를 얘기하고 직무의 확대는 좌우로 이동하는 걸 갖다 확대라고 한다. 그래서 직무 설계는 바로 사람과 일과 사람을 갖다가 연결해서 매치시켜주는 멍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멍석을 깔아준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직무에 대한 설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바로 이런 이야기 세 가지를 명백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직무평가의 방법 속에 질적인 부위와 그 다음에 양적인 부위로 구분하는 거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무평가 속에 질적인 부위, 양적인 부위. 이거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직무에는 충실하라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직무의 순환이란 말이 나오고 순환이란 말이 나오고 확대란 말이 나온다는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느냐. 충실화,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순환, 그 다음에 확대라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는 거. 이걸 갖다 여러분 직무에 충실하다, 그 다음에 순환이다, 확대다 하는 이야기가 직무에 뭐가 되느냐 설계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질적인 부위와 양적인 부위를 구분하는 거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질적, 양적이 자꾸 나오다 보면 나중에 인사고과를 할 때 인사고과에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질적, 양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평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평가법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직무의 평가하고 두 가지가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게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자, 여러분이 가만 보면 서열과 분류는 뭐가 되죠? 직무평가의 질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서열과 분류는 직무평가의 뭐냐 그러면 바로 질적인 부위다. 누가 1등, 누가 2등, 그리고 서열을 세우든지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그룹을 지어주는 건 뭐가 되죠? 하나 봤을 때 질적인 부위다 이거죠. 그에 비하여 요소나 점수법은 뭐가 되죠? 하나의 양적인 부위다 이거죠. 점수를 몇 점 준다. 이게 이거보다 어떻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건 바로 양적 평가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알아두고 대조법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전통적 인사 고가의 방법이죠. 전통적 인사 고가 방법에 바로 어떤 평가 세부사항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걸 대조법이다. 이미 만들어진 어떤 체크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 걸 갖다가 대조표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거. 직무평가와는 관계없는 게 1번 대조법은 바로 직무평가서에 체크하는 건데 전통적 인사 고가의 방법의 하나다 하는 걸로 대조법을 아느냐.
하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사고과의 평가법과 여기에 직무평가의 질적, 양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에 오해가 없기를 갖다 바란다는 이야기 알아두고 질적인 부위, 양적인 부위 구분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중 인사고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상동적 태도. 우리가 도매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동적 태도다 그럴 땐 뭐 어느 사람 어떻더라. 전라도 사람 말이 느리다.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가 말이 다 느린 걸. 충청도 사람 말이 느리다. 충청도도 아나운서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봐가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근접오류. 근접오류는 일종의 뭐가 들은 초두효과라고 말하죠. 최근에 있었던 근접오류. 그 다음에 현혹효과다 그럴 때는 하나를 가지고 다른 판단. 특히 우리 남성들이어야 되죠. 여성들의 외모에 의하여 모든 걸 판결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현혹효과라고 얘기하죠. 대비오류가 있고 이러는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죠. 대비오류 같은 앞 사람이 시험답을 너무 잘 썼어 2차에서. 그러면 대비적으로 뒤에 사람은 어디 되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데는 채점할 때 1번부터 300번이다 그러면 앞면에서 채점을 쫙 하고 300번부터 1번까지 다시 채점을 해요. 그래서 프로세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대비 오류를 없애겠다. 그래서 2차 시험 볼 때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앞번호 사람이 너무 답을 잘 쓰면 뒷번호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대비 효과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정답은 알파 위협인데 알파는 뭐죠? 이겁니다. 생산 관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알파 베타란 말이 나오죠. 생산 관리에서 어떤 거냐? 그럼 이겁니다. 품질의 과정을 갖다 그림으로 나타낸대.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된데 합격력, 부정력, 불합격력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합격력이다. 그럼 바로 그냥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정력은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냐?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가 부정력이 되고 불합격이다. 그럼 이거는 바로 여러분 잘못에 통과를 못한 부위를 불합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합격력, 부정력,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불합격력이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합격을 갖다 해야 될 놈을 만약에 예를 들어 불합격적으로 미뤘다. 합격해야 될 일을 불합격으로 미뤘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알파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위험입니까? 생산자의 손해를 나타내는 생산자 위험을 나타낸다. 그렇죠? 생산자가 어떻게 됩니까? 합격받아야 할 놈을 불합격으로 인정받았다. 알파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의 위험은 뭐가 되죠? 거꾸로 여기죠. 바로 불합격해야 할 놈을 갖다 합격적으로 끌어놨다 이거죠. 이걸 베타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베타 오류. 이거는 합격할 놈을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고. 여기는 뭐가 되냐? 불합격할 애를 이쪽으로 합격으로 가져왔다. 이건 누구의 위험? 소비자의 위험을 나타내는 게 베타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베타 위험. 이거는 알파 위험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알파 위험이란 말은 원래는 합격해야 될 물건을 불합격적으로 밀어주는 생산자 위험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걸로 반대에 즉 불합격해야 할 걸 갖다 합격적으로 몰아넣는 걸 소비자 위험을 얘기하고 이건 베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바로 답을 달아주는 능력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직무 특성 모델. 이건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뭐 조직행위든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든 어느 쪽이든 어야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직무 특성 모델이다. 그런데 헤크만 올드햄이 얘기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일에 대해서는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세 가지가 일의 특성이다. 그리고 여러분 수업 중에 제가 강조를 했죠. 그다음 피드백과 자율성이 더 더해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뭐 기능의 다양성, 기술의 다양성이나 기능 다양성 맞죠? 피드백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과업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체성 중요하죠. 딱 지정시켜 놓고 한단 말이야. 그럼 자율성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술의 다양성 들어가야 되고 과업의 정체성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과업의 중요성을 과업의 의존성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의존성이 아니라 중요성으로 바꿔줘라. 그로 정답은 2번이 바로 헤크만 올드햄이 말한 직무 특성 이론의 직무의 뭐가 되느냐 특성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게 과업의 의존성이다. 그런데 의존성이 아니라 과업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앞에서 제가 이미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할 때 여기에 적절한 걸 구성한 거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 천천히 우리가 보면 도입기는 조직에서 인사고과의 사업계획의 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도입기가 될 때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초기에 모든 일을 인사관리를 이끌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장기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조직의 보상체제, 비용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데 성장기는 보상체계보다는 뭐가 됩니까? 보상체계는 비용통제를 통한 오히려 성장이 될 때는 뭐가 됩니까? 종업원들이 모티브가 주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말한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C번에는 성장기에 성숙기의 조직의 고용정책은 이직을 장려하고 일시해고를 기피함과 동시에 배치 전환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해야 된다. 아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어서 틀렸는데 여기는 설정해야 된다가 되니까 맞는 말이죠. 고로 A와 C가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B와 D는 읽어보면 전부 다 오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9번에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인사정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10번 임금의 수준. 임금의 수준은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바로 전체 월급을 종업원 수로 나눌 때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평균 임금을 임금의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기업의 내적 요소가 아닌 거 묻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규모, 경영의 전략, 그 다음에 노동조합, 지불의 능력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의 내적 요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는 바로 노동자에 의해되죠. 생계비를 얘기하는 거죠. 노동자가 아무리 돈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야기가 생계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불 능력은 기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적 요소가 되기는 되지만 최고 월급을 지정할 때 우리는 뭐가 되죠? 바로 기업의 지급 능력 범위. 아무리 내가 월급을 많이 주고 싶더라도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회사가 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최고의 월급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최고의 월급은 지불의 능력, 최저의 월급은 종업원의 생계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평균 임금은 뭐가 되죠? 바로 동종의 업종, 사회적 수준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스케일 앤 플랜. 여러분 잘 알지만 보너스 플랜과 뭐가 되느냐? 제한제도 두 가지를 묶어놓은 게 스케일 앤 플랜이다. 그런 이야기가 하죠. 보너스는 즉 기업 발전에 공헌한 대가. 만약 기업이 발전하면 공헌한 데 대하여 대가를 똑바로 주겠다 하는 게 보너스 플랜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때 제한을 하면 거기에 대하여 보상을 주겠다. 그러는 이 두 가지가 스케일 앤 플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직 내 직무 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직무 평가 요소가 아닌 것 물었습니다. 바로 상대적 평가, 직무 간에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냐, 숙련이 필요하냐, 경험이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하냐, 이건 상대적 가치가 되죠. 바로 일을 갖다 시킬 때 일에 따라 바로 지식과 숙련과 경험과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에 따라 우리는 직무를 갖다가 평가하기 쉬운 이야기가 되는데 성과는 결과죠. 성과는 결과란 말이야. 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런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궁극은 여기에 상대적 가치 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과 시의 평가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가상의 오류로 옳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광 효과. 그럴 때 후광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일종의 외모가 뛰어나니까 마음도 좋겠지. 이건 후광.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현혹 효과라고 말하죠. 관대화. 관대화는 비교적 대학교 교수들이 A 학점만 많이 주면 애들이 막 몰리는 현상, 관대화 현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 최근의 효과를 초두 효과 또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인상. 이런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최근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서유라 경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평가자에 나타나는 오가의 오류를 사로잡아주는 이야기가 되죠. 예를 들어 너무 지나치게 A 학점이 많다. 또 CD로 준다 이럴 때는 1등부터 끝까지 등위를 세운다 그러면 절대 의해되죠. 거기에는 바로 평가자의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가 되기 때문에 서유라 경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평가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평가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로 정확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직무 수행 능력은 바로 직무하고 능력을 두 가지 더한 직능급을 얘기하는 거죠. 직무는 일이 되고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의 일. 바로 이 일에 따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적응을 잘하며 잘 이끌어가느냐 그런 정도를 직능급이라고 얘기하며 두 가지를 묶은 걸 갖다 우리는 바로 혼합급이며 직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꾸로 직무란 말은 뭐가 되죠? 일의 난이도입니다. 일의 난이도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한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준다 그러는 이야기가 있죠.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은 어디죠? 직무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일과 사람 두 가지를 다 평가해서 우리가 따져주는 것은 직무가 아니라 직능급이 된다. 그런 이야기로 정답을 3번으로 답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바로 조합원의 조합비에 일관을 하여 징수하는 제도가 뭐냐. 그런데 조합을 일일이 조합비를 사인을 하며 조합비를 거두지 않고 체크오버란 말이 나오죠. 체크오버란 말은 바로 체크를 하지 않고도 월급을 준다. 그럴 때를 우리는 체크오버 제도다. 그런 말이 되고 이때 체크는 체크한다는 말이 되고 오버는 없다 이거지. 체크 없이도 왜 되느냐? 바로 거둘 수 있다. 이거는 3분의 2가 왜 되죠? 노동자들이 3분의 2가 오케이. 나의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떼도 말하지 않겠다. 그럼 일일이 그때부터는 왜 되죠? 바로 사인 없이도 바로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고 나중에 조합비를 모아가 노동조합에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체크오버 제도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이제 노동조합의 가입의 여부에는 오픈샵, 클로즈샵, 유니온샵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오픈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노조에 관계없이 고용될 수 있다. 그런 거 반대가 될 때 클로즈가 됐고 그 다음에 중간 상태가 유니온이라 그랬죠. 유니온은 바로 중간이다. 이런 얘기가 돼서 노조에 가입은 처음에 고용될 땐 노조와 관계가 없지만 노조에 고용이 된 이후에 일정 시간 내에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될 때 유니온샵이라는 얘기를 했고 에이전시는 비조합원의 조합비만 내는 어떤 대행업체의 역할을 하는 걸 에이전시 샵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알고 여기에 정답은 체크오버 제도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전에 직무 등급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직무를 적절하게 판정해서 해당 등급에 맞춰 넣는 직무평가의 방법 특히 정부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야기다. 그럴 때 이건 분류법이 되죠.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는 A, 어느 정도까지는 B, 어느 정도까지는 C, A, B, C 등급을 갖다 정해놓고 우리가 주는 분류법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질적인 요소. 서열과 분류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직무의 평가에 있어서 서열과 분류는 질적이라 그랬죠. 점수와 요소 비교법은 양적이라 그랬죠. 이거 정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조법은 바로 인사고과의 전통적 기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며 여기는 분류법의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번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각 직무가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갖다 평가한다. 다음 중 일반 직무평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까도 나왔죠. 대조표법은 바로 인사고과의 전통적 기법이라 그랬고 아까 얘기하듯이 질적인 방법에는 서열과 분류가 있고 점수와 요소는 양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16과 17이 유사성을 가진 문제지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 묻기 때문에 대조표법이 된다. 그런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18번에 임금의 형태의 분류 방식에서 적절치 못한 것 하고 묻습니다. 자, 임금의 체계라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월급을 주느냐 그런 이야기 성과냐 직능이냐, 직무냐, 연공이냐 이런데 상여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상여급은 바로 기업 발전에 공헌한 대가를 주서 누구든 다 주는 거. 한마디로 말 상여라는 보너스 제도는 수단과 다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상여는 비교적 어떻죠? 상여급이다 그럴 때 상여급은 보너스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보너스란 말은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 기업 발전에 뭐가 되느냐? 그럼 공헌 대가를 바로 뭐가 되느냐? 돈으로 표시했다. 머니로 표시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보너스를 얘기하는 거고 누구나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로 everyone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월급. 이건 바로 상여급을 얘기한다. 그러나 수당에 대한 경우는 수당은 어떻죠? 해당될 때 많이. 바로 스페셜한 경우를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보너스는 누구나 다 받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수당의 경우는 해당될 때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이슈다. 그런 걸 아셔야 되며 상여는 바로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를 누구나 다 받는 거. 그러나 수당은 해당될 때 어떤 특수한 목적이 해당될 때만 수당을 받지 수당은 보너스처럼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로 여기 임금체계 분류 방식에 적절치 못한 것은 체계와 관계없는 것은 상여급이라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 19번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개발의 기법이 아닌 것 묻습니다. 인사상담,
제한제도, 사기조사, 고충처리, 우리 조직행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지만 여기도 똑같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인사관리 쪽 할 때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도 나오죠.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잘 알지만 창의력 개발입니다. 창의력이란 말은 누가 남이 봐도 정말 창의적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창의성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과 고등법이란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은 아예 주제를 알고입니다. 주제를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이야기를 내놓아라 이거죠. 그런데 고등법은 아예 주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질적인 부위에 어떤 이슈에 역점을 둔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브레인스토밍은 창의력 개발법인데 주제를 알고 양적인 부위다. 그러면 고등법은 주제를 모르고 질적인 부위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하고 여기에 나온 브레인스토밍은 창의력 개발이지 인사고과의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근의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왔죠. 클로즈샵, 오픈샵, 유니온샵. 바로 여러분 클로즈란 말은 문이 꽉 닫혀 있다 이겁니다.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가질 때는 클로즈샵입니다. 노조에 가입해야만 고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노조가 파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클로즈샵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되느냐? 오픈샵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겁니다. 노조에 관계없이 고용될 수 있다. 이때는 회사가 강력한 파워를 가졌을 때 이야기가 되고 여기 묻는 문제는 노조의 통제력 순서. 노조가 파워를 가장 가진 건 뭐냐? 클로저죠. 다음이 뭐가 되죠? 유니온이죠. 유니온은 중간 상태를 얘기하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하는 오픈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바로 A, B, C가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로 정답을 4번으로 달아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중 부당노동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하고 문제가 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 만약 이럴 때 사용자가 노동자는 아닙니다. 노동자는 조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죠.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로 만난다 그러면 노동자는 백기를 들어야 될 겁니다. 왜? 사용자가 임의로 처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조합을 갖다 결성하는 걸 우리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며 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조합이라 부른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서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는 침해하는 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죠. 예를 들어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 불이익 대우를 한다. 노조에 대한 지원 자금을 준다. 옐로독 얘기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걸 전제. 한마디로 환경계약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되고 록아웃은 직장 폐쇄입니다. 이 직장 폐쇄는 바로 기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뭐가 되느냐 행위는 뭐가 되죠? 직장 폐쇄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이콧이나 스트라이크나 피켓팅이나 록아웃이나 이런 건 다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가 행할 수 있는 하나의 파워 행사라면 사용자가 파워 행사할 수 있는 건 뭐가 되죠? 그 록아웃, 직장 폐쇄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록아웃은 부당노동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말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22번에 연이어 나오네요. 바로 쟁의의 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이콧, 스트라이커, 피켓팅, 록아웃 이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바로 쟁의 수단에 속하는데 레이아웃은 뭐가 되죠? 레이오버는 뭐죠? 임시해고를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가 너무 안 되니까 임시로 노동조합의 양해를 구하고 일부 종업원을 좀 쉬게 해주자. 그런데 반드시 다음에는 복직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걸 레이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레이오버는 임시해고를 얘기하고 일시적 해고를 얘기하고 휴업이다, 휴직이다 이래 되는데 임시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복귀한다. 특히 여기에는 CEO 같은 경우에 되죠. 임원의 경우는 보통 이런 레이오버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너무 경제적으로 안 좋다 이럴 때 임원에게 한 1년, 2년만 좀 쉬어달라. 나중에 복귀를 시키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야 되느냐? 쉬게 하는 걸 갖다 레이오버라고 얘기하며 일종의 일시해고를 얘기하고 바로 휴직이나 휴업을 얘기한다. 그런 말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로 1번이 정답임을 여러분이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 사람을 선발할 때 면접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면접은 노동력의 능력을 바로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다. 맞는 거죠. 집단 면접은
바로 다수의 면접자가 1인의 면접자입니다. 1인의 면접자가 다수의 비면접자를 평가할 때 보통 이게 집단 면접이다 이렇게 되죠. 한 사람이 보며 자기들끼리 토론하게 합니다. 토론에서 비면접자가 누가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가 보기에 가장 유능하냐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집단 면접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면접은 비면접자를 무시함으로써 비면접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가끔씩 사람을 달아볼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일부러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게 한번 달아본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점만 얘기하면 절대 그 사람 본성이 안 드러나죠. 그러나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약점을 갖다 물고 늘어질 때 그 사람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되느냐. 성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면접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 면접은 질문의 목록 이외의 다양한 질문을 하는 방법을 비정형이라고 한다. 정형 면접은 질문 목록에 있는 그대로 질문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형태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 비정형이냐 정형이냐 맞는 말이고 바로 거기에는 집단 면접의 경우는 한 사람의 면접자가 다수의 비면접자를 취하면서 이해한다 그런 걸 알아두고 2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직무충실화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충실화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상하로 이동하는 것. 특히 허저버그의 이온 이론을 밑바탕한다 그래가 부하가 상사가 되고 상사가 부하가 되보는 역할을 해봄으로 해서 상대를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 허저버그 이온 이론을 우리가 희설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직무에 충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5번에 보면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개인 차이를 인정한다 그런 말은 충실화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로 5번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직무의 충실화를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방법 중에 설명 중 틀린 것을 갖다 얘기할 때 뭐가 되느냐 그랬죠. 행위기준법은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 서술법을 결합한 형태다. 맞죠? 그 다음에 자기신고법, 자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고가법이라고 얘기한다. 피고가자가 능력, 희망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한다. 평정청도법은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서일법은 동일한 직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강제할당은 피고가자 수가 적을 때가 아니라 많을 때, 많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1등부터 25등, 25번부터 26번부터 50등, 51등부터 75등, 76등부터 100등 이렇게 100구간을 4등급으로 나눈다. 그럴 때 많이 있을 때, 즉 피고가자 수가 너무 많을 때 일일이 이걸 갖다 구분하기가 힘들 때는 등급별로 나눠버리는 게 바로 강제할당법이다.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된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인사고과의 과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현호교과는 특정 요인의 한 부분에서 형성된 인상으로 여러 특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상동적 태도는 바로 뭐가 되느냐. 타인에 속한 사회 집단을 근거로 평가 내리는 오류, 도매금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택적 지각은 평가의 결과가 중간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날린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가 된데 우리가 선택적 지각은 평가의 결과를 중간으로 올리는 경향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대비 효과는 피고가제의 뭐가 되느냐. 특성을 고가의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는 오류. 맞죠. 지각적 방어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는 것을 외면해버리는 오류.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어. 분명히 여자에게 의해되죠. 헤어졌으니까 전화가 안 오겠죠. 근데 남자는 자꾸 의해되죠. 아, 그녀가 아마 전화가 내 자한테 올 거야. 아마 지금은 바빠서 오지 않을 거야. 하고 지각적 방어를 편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자존적 편견하고 다른 겁니다. 지각적 방어는 자기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지각의 방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하는 것. 즉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오류가 뭐가 되느냐. 지각적 방어라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존적 편견은 시험 자체가 어려웠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좀 못 봐도 아 남들도 못 봤겠지. 나는 분명히 그래도 합격할 거야. 이럴 땐 자존적 편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지각적 방어의 경우는 아예 불가능을 가능한 상태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연인에게 연락이 오겠지 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은 지각적 방어이고,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은 자존적 편견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로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선택적 지각. 선택적 지각은 얼마든지 해야 되죠. 바로 상하로 흩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 방법 중에 행위기준법에 대하여 설명한 거. 행위기준척도는 전부를 다 따지는 겁니다. 전부를.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 나누고 1, 2, 3, 1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걸 갖다가 행위기준척도법이라고 하고, 행위관찰척도법은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쭉 배열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all part다 이렇게 되면 all이다. all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행위기준이 됩니다. 행위기준. 행위기준 척도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 파트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파트별로 우리가 구분한다. 이럴 때는 행위관찰 척도법이다. 행위관찰. 행위기준 척도법하고 행위관찰 척도법의 차이를 갖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행위기준은 all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파트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행위관찰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둬라 하는 거. 척도법은 똑같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행위기준 척도법의 설명 중 틀린 거. 그런데 평정척도법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가 아니라 많이 걸리는 거죠. 많이. 그리고 이게 1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돼가 행위기준고가법은 바로 전부를 다 따지니까 그냥 관찰척도법보다는 어디 되느냐? 평정척도법보다는 어디 되죠? 바로 시간이 오히려 어디 되느냐?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정보원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맞고, 개발 척도에 의하여 피평가자를 공개한다. 맞는 말이고, 관찰 가능한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맞죠? 평가한 사람들의 평가 척도를 개발한다. 다 맞는 말인데 1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말로 여러분이 답 따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훈련 방법에서 직장 내 교육과 직장 외의 교육을 구분할 때 직장 외 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강의실의 강의, 영상 비디오, 시뮬레이션, 연수 교육, 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오브젝티와 OJT에 대한 구분을 할 때 쓰여지는 내용이 되면, 직장 외 훈련이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직무순환입니다. 직무순환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상하 좌우로 다 이동하는 거.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직무의 순환이다. 그런데 직무의 순환, 직무의 충실화, 직무의 확대, 이 세 가지 그림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 되죠? 기억을 해줘야 된다. 한번 우리가 본다 그러면 직무의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순환은 A의 2를 갖다가 상하로 올리기도 하고 좌우로 이동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순환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를 다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A의 직업을 갖다가 위아래로만 내긴다 그러면 직무에 충실하라고 얘기했죠. 이 직무에 충실하는 허저버그의 뭐가 됩니까? 이 요인, 두 가지 요인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 요인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허저버그 이 요인 이론을 뒷받침한다는 이야기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 이 좌우로 이동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직무에 뭐가 되죠? 확대라고 얘기를 했죠. 확대. 확대는 좌우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직무의 순환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인사고과까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단원마다 가벼운 문제, 또 특히 노무사의 경영학 문제는 아마 비교적 어떠냐라면 일반 다른 직종에 뭐가 되느냐 그냥 경영학보다는 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 본들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국제 경영까지, 그러나 단원을 빼지 않고 핵심 요약과 그다음 문제를 다루는 분야로 진행해서 저희들이 한 12강 정도, 특히 회계 재무 쪽은 한 강 더해서 2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마 배우기가 어려운 이야기들, 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참고가 되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다음 3강은 생산관리 영역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